자, 우리 리바이어던 공부하고 있지? 리바이어던. 이제 자유와 평등.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있다. 홉세 리바이어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홉세 리바이어던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장. 예를 들면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런 한 가지 주장을 선택해서 비판해봐. 화백자가 시간은 10분.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비판해 본 거야. 시간 10분이다. 자, 다 됐지? 잘 된 사람만 스톱 시키고 작성하고, 다 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우리 제1, 2 자연법에 대해서 공부하자. 제2 자연법.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볼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별로 해석적 요약으로 200자로 정리한다. 인간의 자연권은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할 때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당신의 판단과 이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수행하는 자유이다. 엄밀히 말하면 자유 상태는 외부 장애물이 없음을 의미한다.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법률 또는 규칙이다. 처음에 자연권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자연법이다.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법률 또는 규칙. 그렇지? 자연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해로운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근거를 얻는다. 자신의 생명이 해로운 것을 행하게 할 수 없다는, 방어할 수 있다는 방어권이지. 또한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을 빼앗는 것도 금지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행해도 안 돼. 생명이 해로운 것을 행해도 안 돼.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태만한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돼. 태만하게 방어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겁이 난다고 도망가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자연법에 의해서는. 그렇지? 도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비겁함으로 인식되는 거야.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때때로 권리와 법을 구분 없이 사용하려 하는데 권리와 법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권리는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자유이지만 법이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거나 말거나 그것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권리는 다르지. 이전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법이 아닌 이성의 법을 따를 수 없어. 전쟁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나 적을 상대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이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권리도 보유한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이 같은 자연권이 존재하는 한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자연이 사람에게 부여한 시간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누군가가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누군가의 상대방 신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여기 해석적 요약으로 200자로 작성한다.
제목을 정하는 거지. 자, 다 했지? 잠깐만 참고하자. 238에 가면 각 페이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 거야.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핵심 내용을 해석적 요약으로 200자로 정리하는 거다. 알겠지? 자, 두 번째 페이지 공부한다. 일곱 개 페이지로 구성되었어. 이번 시간은 결과적으로 다음은 이성 법칙 또는 일반법이 된다.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평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가 불가능할 때는 전쟁의 도움과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야.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규칙의 첫 문장은 아래의 기본적인 자연법을 포함한다. 이런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자, 제1 자연법이 뭔지 공부하자. 인간의 강조하자. 제1 자연법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를 따르라. 일단은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야. 자신의 평화, 자신의 안전을 포함한다. 이 평화에는 안전도 포함한다. 안전을 추구하고 평화와 안전이 생략되어 있는데 안전도 들어가 있는 거야. 안전을 추구하고 그를 따르라. 다만 이게 두 번째 문장에서 자연권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자, 전쟁의 도움이 평화가 불가능할 때, 안전이 불가능할 때 전쟁의 도움과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폭력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지 보통? 이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하지. 정당방위의 권리가 있다는 거야. 자신의 보호할 목적이라면 어떤 권리도 어떤 행동도 가능하다는 거야. 제2자연법은 인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위의 기본법에서 파생한다. 파생된 그런 법이야. 평화와 자기 방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대한 자연권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용 자유된 만큼 그만큼만 자신에게도 허용된다. 자연권도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거. 다른 사람도 포기하면 알겠지? 제2자연법은 자연법의 포기 상황, 포기 상태다. 상대방도 포기한다면 나도 포기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자연법의 기원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할 권리가 보장되는 한 인간은 투쟁과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다. 다른 사람이 포기하는 한 자신도 포기하는 게 자연법이라는 거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지는 시민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럴 수는 없지, 그렇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질 수는 없지. 권리란 스스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양도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권리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상대방도 포기할 때만 나도 포기한다는 얘기다. 자, 두 번째 페이지 200자로
제1자연법과 제2자연법에 대해서 우리 정리 이번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다. 자, 200조 보내봐. 시간은 5분이다. 자, 다 했지? 자, 세 번째 페이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할 때 누가 혜택을 받는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자신이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든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을 무효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무가 된다. 권리의 양도 이후에는 양도받은 사람의 혜택을 방해하는 것은 불공정한 불이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판 다음에는 그 팔은 양도한 이후에는 그 사람 보니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어렵게 썼지만 그 얘기다. 인간은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이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한다. 이익이 있으니까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거지. 그치? 그냥 포기하진 않지. 물론 총칼을 들이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만일 인간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한다면 그는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킬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에 따라 사람이 절대 포기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없는 것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하여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저항한 권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누군가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떤 이익도 있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쓸 수 있어. 속박이나 구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속박이나 구금을 견디는 데는 어떠한 이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것도 안 돼. 궁극적으로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려는 동기와 목적은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우리가 뭔가 생명을 잘 살기 위한 거지. 그래서 계약이 뭔지 잠깐 생명을 보장하는 건데 이게 권리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훑어보는 거야. 계약은 권리의 상호 양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계약을 맺고선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상호. 그렇지? 혼자 하는 건 양도고 이거는 계약은 상호 권리를 주고받는 거야. 그러나 물건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물건 자체의 인도와는 차이가 있다. 권리의 양도와 물건 자체의 인도. 물건의 인도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 돈으로 사고 팔 때 또는 돈과 토지를 교환할 때 또는 얼마 후에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인도는 좀 이따 줄 수도 있는 거지. 시점이 꼭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또한 계약의 두 당사자 중에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고 200자로 해석적 요약으로 3페이지 정리해 본다. 해석적 요약으로 3페이지 정리하는 거다. 시간은 5분. 우리는 자연법에서는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계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00자로 해석적 요약으로 제목을 정하고 200자로 해석적 요약으로 정리해봐. 세 번째 페이지 3번에 정리하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페이지 차례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또한 계약의 두 당사자 중 하나의 계약을 이행한 경우 계약된 상품을 전달하는 거지.
상대방이 특정 기간 후에 계약을 이행하기를 믿고 기다리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특정 기간 이후에 인도하는 경우지. 그동안 상대방을 신뢰하는 상태에 두는 것이고, 이 계약은 상대방 관점에서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자, 상호적이지 않은 권리의 양도, 즉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이나 다른 친구와의 우정이나 도움을 얻거나 자선 또는 고귀함에 대한 명성을 얻거나 동정심의 고통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거나 또한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면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증여 또는 선물 또는 자비가 될 것이다. 그치? 계약하고는 다른 거지. 상호적이지 않은 권리 양도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이런 다른 친구와의 우정 또는 도움을 얻거나 이런 것들은 자비, 선물, 증여라는 거야. 계약하고는 다르지. 자, 언어를 통해 나타내거나 추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은 표시된다. 계약은 언어나 추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지. 나타낸다는 것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의 결과, 때때로 침묵의 결과, 때때로 행동의 결과, 때때로 인내의 결과로부터 추론한다는 의미이다. 어렵다, 그렇지? 침묵의 결과, 행동의 결과, 인내의 결과로부터 추론.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표시인 경우, 이는 또한 모든 사람이 계약을 추출할 수 있는 표시이다. 누군가 한마디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단지 말로 한 약속이라면 그것에 대한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내일 줄게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아직 그것을 주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여전히 그 결과 내 권리는 아직 양도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그 권리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약속에 대한,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200자로 해석적 요약을 작성한다. 그리고 제목도 작성하는 거야. 자, 됐지? 시간은 5분이다. 어렵지 않아서. 자, 다음 이야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자로 정리하는 거다. 그러나 무상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말 이외의 권리 양도의 다른 표시가 있는 경우 권리가 양도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주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면 미래에 관한 말이더라도 권리가 양도된다. 그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경주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의 상호 이전 또는 변경을 계약이라고 한다. 권리의 상호 이전 또는 권리의 변경이지. 그러므로 말로만 약속한 사람이라도 약속의 혜택을 먼저 받으면 이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도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야. 즉 그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또는 먼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지 상대방 또한 먼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상거래와 같은 계약 행위의 경우 약속 또는 의무로서 적용한다. 약속 또한 의무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말로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어느 당사자도 즉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약속은 자연 상태, 만일의 투쟁 상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말로 한 약속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지. 약속을 먼저 이행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제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로 한 계약은 인간의 야망, 탐욕, 분노 또는 다른 열정의 구속에 매우 역부족이다. 방법이 없는 거야. 마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약속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 공공의 힘이 있다면 그 약속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처벌에 대한 힘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 갖는 두려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의 통제 하에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까지 아니더라도 권력이 없으면 국가 권력 같은 것이 없으면 말로 한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력기관이 있으면 약속도 의무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자로 해석적 요약으로 작성한다. 제목을 정하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시간은 5분이야. 여섯 번째 페이지가 여섯 번째 페이지.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수단도 함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땅을 파는 사람이 나무를 포함하여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또한 물레방앗간 판매자가 그것을 돌리는 시냇물을 이동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징수할 권리와 사법 행정을 위해 필요한 법관과 경찰관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자, 사람이 아닌 마찬가지지, 알겠지? 자, 사람이 아닌 짐승과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지. 짐승은 인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리의 이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호 시인이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신과 계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거나 신의 대리인이 개입한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할 때는 항상 숙고해야 한다. 계약은 인간의 최종 의지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약은 숙고의 최종 결과물, 최종 행위이다. 따라서 이성적 판단으로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약속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사항이라면 그것은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약속의 이행과 약속의 면제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다. 약속의 이행은 의무의 당연한 결과이고 약속의 이행 면제는 계약으로부터 자유의 회복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지? 계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왜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일바이어던이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 계약론 측면에서 먼저 검토하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자, 200자로 작성한다. 자, 마지막 7번째 페이지다. 5분 동안 작성한다. 단 사람만 다물어 넘어가. 자연상태 즉 두려움에 의한 약속이라도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목숨을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자, 그래서 내가 목숨을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 자, 약속은 한쪽이 생명을 혜택을 받고 다른 쪽은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다른 법률이 특별한 약속 이행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충분히 유효하다. 자, 따라서 전쟁 포로가 몸값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선약은 나중에
나중에 약속을 무효화한다. 그치? 선약은 먼저 약속이 있다면 나중 약속은 무효화되는 거야. 오늘 누군가에게 권리를 양도하면 내일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후자의 약속은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알겠지? 자,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약속은 약속을 강제적으로 했다면 그 약속은 항상 유효하지 않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아무도 사망, 부상 및 투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겠다는 약속은 사면 또는 용서가 보장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아.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재판의 주체이므로, 그렇지? 스스로 고발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고발은 처벌이 따르고, 처벌은 자신에 대한 억압 상태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게 하는데 말의 힘은 너무도 약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도 인간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약속을 어길 때 돌아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둘째로 약속을 어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자존심, 이 두 가지가 약속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자, 이번 7번째 이야기도 해석적 요약으로 200자로 요약한다. 7이지? 7번. 200자로 요약하는 거야. 각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요약 설명하시오. 지금 계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약. 왜냐면 우리 사유계약론을 논할 거니까. 다 했지?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다음번 문제는 리바이어던의 한 가지, 리바이어던이란 책 중에 한 가지 주장을 선택해 비판하시오. 우리가 읽었던 그 제시문 중에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비판하면 되는 거야. 비판할 때 문제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알겠지? 자, 400자로 작성 시작해. 시간은 10분. 다 했지? 자, 그러면 우리 홉스의 리바이어던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제1자연법과 제2자연법까지 공부했지. 그러면 19개 자연법 나머지 제3에서 제19자연법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당 200자로 정리하면 된다. 알겠지? 시작한다. 우리는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간의 평화를 방해하는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간의 평화를 방해하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계속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는 아래와 같은 제3자연법의 기원이다. 자, 제3자연법이 무엇인지 보자. 제3자연법이지. 제3자연법은 인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약속은 지키라는 게 제3자연법이야. 제1, 2자연법은 내 목숨, 나의 위해를 강한, 나의 안전과 평화에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제3자연법은 약속 이야기야. 이행되지
않은 약속은 의미가 없고 공허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간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야. 이 자연법은 정의의 기초. 약속은 정의의 기초이다. 이는 불의, 부정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약속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와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그렇지?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 갚을 것 같으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러므로 계약의 이행이 정의의 기원. 계약의 이행. 정의란 무엇인가? 계약의 이행이라는 거지. 약속 자체가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에도 실제로 불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볼게. 그러므로 계약의 이행이 정의의 기원이긴 하더라도 약속 자체가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불이행도 실제로 불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대방이 어떤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우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약속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부정의하지 않다는 얘기지. 인간이 전쟁 중에 있는 한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부정의도 없다. 따라서 정의와 부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예상 이익보다 커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야. 그러나 이 강력한 힘은 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의 필요성을 여기서 살짝 드러낸다. 그렇지? 드러낸다.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계약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예상 이익보다 커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 말고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각 개인의 목, 즉 소유권이 없는 곳은 부정의도 없으며 강제력이 없는 곳, 즉 국가가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소유권도 이미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에 의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힘에 의해서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부정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부정의가 없다는 얘기는 정의도 없다는 얘기지. 같은 얘기야. 부정의도 없다는 얘기는 정의도 없다는 얘기지. 무엇을 해도 부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야. 무엇을 해도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 이번 페이지 제3자연법 정리해보자. 200자로 정리하면 된다. 200자로. 해석적 요약을 하는 거야. 해석적 요약. 200자로. 자, 다 했지? 5분 안에 한다. 5분 안에 하고 5분 정도에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이 몇 번째? 이번이 두 번째 페이지지? 두 번째 페이지. 제3자연법에 대해서 공부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제4자연법하고 제5자연법, 그 다음에 제6자연법까지다. 6자연법은 다음에 하고 제4자연법, 제5자연법까지만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한다. 자, 제4자연법이 무엇일까? 정의가 서명한 계약의 이행에 의존하는 것처럼 정의가
신뢰는 호의에 대한 보답의 이행이 달려있다. 호의에 대해서는 우린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제사자연법이 등장한다. 자, 제사자연법이 무엇일까? 제사자연법. 타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호의를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이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 보답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제사자연법이야. 우리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자연법이라는 거야. 그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만약 제4자연법이 없으면 아무도 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야. 선물은 자발적인 것이며 모든 자발적인 행동은 그 목적이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선물은 약간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거지. 그런데 당신의 행동이 헛된 것임을 안다면 아무도 선물을 주지 않겠지. 선한 행동을 하거나 남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신뢰가 무너진 경우라면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의 상태에 있는 셈이며 이것은 인간에게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1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치? 우리는 그래서 제4자연법, 타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보답에 노력해야 한다가 제4자연법이다. 자, 알았지? 자, 제5자연법은 다른 사람들과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5자연법은 또 강조하자. 제5자연법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독불장군처럼 자기만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끝까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합의해야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게 뭐지? 제1자연법이지. 가장 기초가 되는 제1자연법이다. 고려할 때 작고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다툼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연의 기본 법칙에 제1자연법이지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을 준수한다면 사교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는 비사교적이다. 완고하고 멍청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제5자연법은 사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합의하니까 사교 서로 이야기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야. 제5자연법은. 자, 제6자연법 보자. 제6자연법은 4자연법까지만 하자. 자, 이번 페이지는 제4, 제5자연법 두 가지 자연법만 정리한다. 이번이 두 번째 페이지지? 두 번째 페이지. 시간은 5분이다. 세 번째 페이지 보자. 세 번째 페이지는 제6자연법, 제7자연법, 제8자연법까지 정리해. 제6, 7, 8. 자, 강조 표시하자. 제6자연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야. 용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고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진심이라면 용서는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거지. 용서는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론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평화의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떠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올바른 행동을 하겠다고 진정으로 약속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혐오에 대한 혐오의 증거이기 때문에 자연법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자, 알겠지? 그럼 제7자연법 보자. 제7자연법. 악으로 악을 징벌하는 복수는 과거 악의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미치는 선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알겠지? 제7자연법은 악을 악으로 누가 우리 가족을 해쳤어.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복수하는 것은 과거 자신의 가족을 해친 그 악보다는 미래의 악에 비해서 미래에 미치는 선의 영향이 더 클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미래에 미치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면서 단순히 자신을 과시하는 의도 없는 행동이다. 미래에 미치는 이익을 생각하고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목적 없이 자랑하는 행위는 그 자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위배된다. 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부상을 입으면 다툼이 생겨 자연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단순한 복수는 잔인함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다.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8자연법이지. 8자연법까지 정리하는 거야. 이번 페이지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은 결국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다음 가르침을 제8자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강조 표시하자. 제8자연법. 누구라도 행동, 말, 표현 또는 몸짓으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경멸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욕설을 하거나 그래서는 경멸의 표시를 나타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자연법의 위반을 거만함이라고 한다. 알겠지? 제8자연법까지 우리 공부했다. 자, 이번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지? 세 번째 페이지 6, 7, 8자연법 정리하자. 자, 다 했지? 자, 그 다음엔 다음으로 넘어가자. 지금 8자연법까지 공부했다. 9, 10, 11, 12자연법까지 우리 공부하자. 12자연법까지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네 가지 자연법 공부한다. 9, 10, 11, 12. 알겠지?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누가 더 나은가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누가 더 낫고 좋을 수가 없어. 언제든지 살인을 당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성이 필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본질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오늘날 존재하는 불평등은 오히려 식민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치학 1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이론에 대한 근거로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적합하기도 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더욱 적합하기도 하다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적합한 사람도 있고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령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이것은 주인과 종은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경험에도 위배된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러므로 제9자연법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자, 금지 표시하자. 제9자연법이 뭐라고?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이지. 우리는 이 교훈을 어기는 사람을 오만하다고 한다. 다음 법은 위평등의 자연법에 의해 생성한다. 10자연법은 9자연법에 의해서 유추된 거지. 자, 10자연법도 정리해보자. 10자연법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불만스러운 권리를 자신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협박할 권리, 검거할 권리가 있으면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한 법을 준수한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한다. 자, 이 법으로부터 11자연법이 나올 거야. 11자연법. 자, 또 강조하자. 11자연법. 사람이 재판관으로 행동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이게 뭐라고? 제11자연법.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논쟁은 결국 싸움과 전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자연법을 공평 또는 분배적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제11자연법을 공평적 분배적 정리라고 부른다. 자, 또한 이로부터 다음의 율법, 자연법이 도출된다. 제12자연법이지. 12자연법까지 정리하는 거다. 이번 페이지 12자연법까지 정리할 거야. 나눌 수 없는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12자연법. 나눌 수 없는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물건의 양이 충분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유하고 그렇지 않다면 권리의 정대에 비례해서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배가 불공평하며 공평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자, 알겠지? 제12자연법까지 우리 공부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12자연법까지. 200자로 정리하는 거다. 5페이지, 4페이지에 9, 10, 11, 12까지.
다 했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은 5번째 페이지야. 여기서는 5번째 페이지에서는 13자연법에서 19자연법 끝까지 공부한다. 다음 장 조금 앞에 부분까지 공부하게 될 거야. 13자연법에서 19자연법까지 공부한다. 그러나 나눌 수 없고 함께 즐길 수 없는 사물이 있다. 그런 것도 있겠지. 뭐 어디 약수터라든지 그런 것들이지. 이 경우 공정성을 정의하는 자연법은 다음과 같다. 최초 소유권 또는 전체 권리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추첨 얘기를 하고 있다. 공평한 분배는 자연법의 원칙이며 추첨 이외에 더 공평한 분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제3자연법이야. 추첨하자. 간단하네. 제3자연법 추첨. 그 다음에 추첨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유재단에 의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자연 발생적 우선순위야. 추첨에는 자연 발생적 우선순위 또는 그냥 추첨, 정말 진짜 추첨. 제4자연, 14자연법은 추첨은 경쟁자가 합의한 방식이어야 하며 출생 순서 또는 최초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출생 순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 자, 다음은 중재를 위한 자연법이다. 15자연법이 뭔지 보자.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은 신변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이것은 중재를 위한 또 다른 자연법들이다. 16자연법은 다툼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하여 중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중재가 필요 없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제17자연법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송에 대해서는 자신이 중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다음에 제18자연법이다. 어떤 사건에서도 판결에 의해 큰 이익, 명예 및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중재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익 집단이 이익 관련자가 판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와 함께 피할 수 없는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은 믿을 의무는 없다. 이게 제18자연법이다. 자, 드디어 맨 마지막 19자연법이다. 마지막 19자연법.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때 재판관은 특정한 분쟁 당사자를 믿어서는 안 되므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제3자를 의뢰 신뢰해야 한다. 제3자 중심의 증거 채택이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자연법에 입에대는 폭력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다. 자, 다섯 번째 페이지 13에서 19번까지 자연법 공부하자. 13에서 19번 자연법. 자, 200자로 정리해봐. 13, 14, 13, 14, 15, 16, 17, 18, 19 7줄로 해야 되네. 자, 7줄로 해봐. 7줄. 7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이다. 그냥 7개의 자연법을 해야 되니까 10분 줄게. 10분 동안 해보자. 자,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 어떤 사람은 계속하는 거야. 지금까지 언급된 것은 19가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평화를 요구한다. 안정과 평화. 그러므로 모든 자연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게 모든 19가지 자연법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법의 기초.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자연법은 사람의 내면에 법정을 세운다. 자연법은 내면에 법정 세우는 법이야. 이거 지우자. 그리고 강조하자. 자연법은 사람의 내면에 법정을 세우는 거야. 재판은 자신의 내면에서 재판을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자연법은 법이 시행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도록, 법이 시행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외부 법정은 항상 자연법으로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자연법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법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자신의 약속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 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로 내놓는 것이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이는 생명을 보존하는 자연법칙의 기초에 완전히 위배된다. 제1자연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자연법에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연법은 그것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은 의지와 노력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연법을 따르는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자연법을 이행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이다. 우리는 자연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모든 법률적 행위의 기초가 자연법이 중요하다. 자, 6번째 페이지 정리해보자. 19개 자연법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게 19개 자연법을 하나로 묶은 거야. 약간 동양적 사고다, 그렇지? 동양적 사고. 자, 시간은 5분이다.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다 했지? 자, 마지막 7번째 페이지다. 마지막 7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리바이어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면 되는 거야. 한 가지만 선택해서. 자, 7번째 페이지 자연법 연구는 진실하고 유일한 도덕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도덕 철학은 인류의 보존과 함께 인류 사회의 선과 악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선과 악은 인간의 욕구와 혐오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선은 인간의 욕구와 혐오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인간의 기질, 관습 및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선과 그치? 어느 나라에선 선이고 어느 나라에선 악이 될 수 있지. 선과 악은 사람마다 다른 것은 선과 악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 당연하다. 또 각 인간은 맛, 냄새, 청각, 촉각 및 시각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성적인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 모두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더욱이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선과 악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자신의 철학이 바뀌면 이런 때에는 좋은 것을 칭찬하고 좋은 것으로 칭찬하고 다른 때는 악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사람도 갈팡질팡하는 거야. 바로 이런 이유로 세상은 갈등, 싸움,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된다. 왔다 갔다 하니까. 따라서 인간이 전쟁 상태와 같은 완전한 자연 상태에 있는 한 개인의 욕구와 생각이 선과 악의 척도가 되어버린다. 이런 혼란의 상태를 어느 정도 겪고 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평화가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수단인 자연법이 선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것이다. 자, 알겠지? 자, 200자로 해석적 요약으로 정리해 보면 된다. 자, 7번째 마지막이야. 육지를 한꺼번에 해도 된다. 7번째 이야기 있었지? 다 한 다음에 10분 안에, 5분 안에 다 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3번째 이야기, 3번째 이야기,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리바이어던의 한 가지 주장을 선택해서 비판하셔. 자연법 중 하나를 비판하면 되겠지? 리바이어던이 주장한 자연법 중 하나를 비판하면 된다. 자, 지금 작성 시작해봐. 시간은 10분이다. 아까 그랑 합쳐서 15분에서 20분 줄 테니까 작성해봐. 그럼 이번 3번째 이야기에서는 제 3자연법부터 제 19자연법까지 공부하고 있다. 제 3자연법에서 19자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제3에서 제19자연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비판하면 되겠지. 비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만 제시하면 안 되고 문제점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자, 다 했지? 자, 그러면 우리 홉스의 리바이어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그 원전으로 고전 읽기로 다 읽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